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장한지 기자입니다. 이번 주 법조계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소식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가 내놓은 조사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한마디로 충격적이었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거점 법관들을 각급 법원에 심어놓고 사실상 동료 판사들을 사찰한 것도 모자라 특정 재판에 대해 청와대에 재판부 동향을 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심층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상 초유 대법관 전원의 유감 표명과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주고받은 내용을 기록한 법원행정처 문건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 항소심 재판 전후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막전 막후 이철규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13년 6월 14일 국정원 댓글 관련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됩니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작 댓글을 지시했지만 선거에 개입한 건 아니라는 게 1심 판단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2015년 2월 8일 서울고법 형사 6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후보자 낙선 목적으로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와 찬양 내지 반대와 비방 의견을 유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 항소심 선고 다음날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겁니다. 대법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이 맞나 싶을 정도로 경악스러운 내용이 많습니다. 우선 법무비서관을 통해 사법부의 진위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입장을 설명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청와대 뜻과 다른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법원이 사법부 진위를 청와대에 상세히 설명했다는 겁니다. 문건에는 또 항소심 판결 기록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오류 여부 면밀히 검토라고 돼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항소심 판단을 청와대 뜻에 따라 잘못된 판단으로 보고 법률상 오류를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입니다. 문건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했다고 돼 있습니다. 청와대가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불만을 표시한 자체가 부적절하고 이례적인 일이지만 이후 대법원 상고심은 우병우 수석의 희망대로 됩니다. 2달 뒤인 2015년 4월 대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3개월 후인 그해 7월 일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합니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엔 너무도 공교롭게 맞아떨어집니다. 이 문건 내용을 놓고 대법원이 청와대의 신여냐는 비난이 법원 안팎에서 쏟아지자 대법관들은 어제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12명 대법관 전원 명의의 유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했을 뿐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대법관 전원 입장문의 주 내용입니다. 사상 초유 대법관 전원의 유감 입장문. 공직선거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아든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봐 형량을 더 늘려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에 재상고된 원세훈 전 원장 사건에 대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소영 법원 행정처장을 취임 6개월 만에 사실상 경질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두고 법원 안팎의 해석과 논란이 뜨겁습니다. 전격적인 법원 행정처장 교체 이유와 배경,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한 딜레마와 고민을 알아봤습니다. 이철규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 기자들에게 임기 종료를 앞둔 대법관이 재판부로 복귀하는 건 오랜 관행이라며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김소영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7월 여성 최초로 법원행정처장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 전임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요구가 본물처럼 터져나왔지만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김소영 처장은 법원행정처 PC 조사에 끝까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결정하면서 조금씩 사단이 나기 시작합니다. 추가조사위는 비밀침해 논란 등을 우려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PC 4개로 조사 대상을 한정합니다. 핵심 중의 핵심은 법원행정처 일선 업무를 총괄하는 임종원 전 차장의 PC. 그러나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임 전 차장의 PC를 끝내 추가조사위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추가조사위의 조사 결과 발표는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른바 거점법관을 동원한 사실상의 판사 사찰, 특정 재판에 대한 청와대 보고와 사법부의 진위 설명 등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 표현대로 상상하기 어려운 참담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나마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추가조사위는 PC 전체 파일을 열어본 게 아니라 법관 동향 보고 등 특정 키워드로 검색해 관련 파일들을 추출했습니다. 추가조사위가 이번에 발표한 조사 결과는 모두 아무런 잠금 장치나 암호가 없는 파일들에서 나온 겁니다. 조사 대상 3개 PC에서 특정 키워드로 추출한 파일 가운데 760개는 암호가 걸려 있어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일반 파일에 이런 발표 내용이 담겼다면 암호가 걸린 비밀 파일에는 더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파일에 암호를 건 법관들은 현재 암호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암호가 걸린 PC를 열어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영장을 받아낸 검찰의 강제 수사밖에는 없습니다. 사법부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추가조사위의 PC 개봉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을 전격 교체한 데는 사법부가 검찰의 강제 수사를 당하기 전에 임종원 전 차장의 PC를 열어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제 추가조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조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법원 내부의 힘으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상황인식과 의지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공모와 거래 의혹,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법원행정처고 청와대와 대법원을 연결시킨 고리는 상고법원입니다. 어떤 맥락과 내용인지 이슈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네,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관들 동향만 파악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재판에 대해 청와대 보고까지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슈플러스 정한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앞서 석대성 기자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거점 법관, 이게 도대체 뭔가요? 네, 법원행정처가 말한 정확한 문건의 워딩은 이렇습니다. 네. 신뢰할 수 있는 거점 법관을 통한 해당 법원의 동향 주기적 파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속칭 빨대라고 하는데요. 법원행정처가 법원행정처 출신의 판사들을 일선 법원에 심어놓고 다른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법부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인데 저런 문건 작성을 지시한 판사나 지시했다고 또 작성한 판사나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구체적인 재판 사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얘기는 또 뭔가요? 네, 그 사건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정원 댓글과 관련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관련 내용입니다. 이제 문건 작성 일자는 원 전 원장이 항소심 선고를 받은 바로 그 다음 날인 2015년 2월 9일자로 돼 있습니다. 뭐 이 문건은 누가 작성한 거고 무슨 내용인가요?
네, 법원행정처 기획 제1심의관이 사용한 컴퓨터 저장 매체의 기조실 파일 안에 저장된 네.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예. 또 원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서 특정 외부기관, 이거 문건에서는 이 특정 외부기관을 BH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특정 외부기관과 그 외의 여야 각 당, 언론, 그리고 법원 내부 동향과 반응을 파악해서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라는 것이 추가조사위의 발표입니다. BH면은 블루하우스 청와대를 지칭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는 외부기관 BH의 문의에 대해 우회적, 간접적으로 항소심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렸고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 즉 청와대가 네. 원세훈 항소심 재판 어떻게 되어가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냐고 이렇게 네. 문의를 하자 이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가 우회적 그리고 간접적으로 담당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청와대에 답을 했다는 겁니다. 네, 뭐 특정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것 같은데 거기에 법원은 알아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거네요. 네, 결과적으로 또 명시적으로 그런 네. 셈입니다. 더구나 이제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에는 사법부의 입장을 외부기관의 희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음이라는 것이 추가조사위의 발표인데요. 네. 외부기관, 즉 청와대의 희망, 그러니까 뭘 어떻게 희망을 네. 했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청와대 희망에 대해 이게 이런 거다 법원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줬다는 겁니다. 네. 뭐 법원은 판결로 말한다는 말이 무색해 보이는데 어쨌든 참 모양이 많이 빠져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단순히 사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네. 이후에 외부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내용이 담겨있는 바라고 이런 표현이 지금 추가조사의 네. 문건에 나와 있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청와대의 상세히 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한 뒤 그 설명에 대한 반응까지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네, 뭐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 헌법 기관으로서 위상을 생각하면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추가조사위는 이에 네. 대해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음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네, 뭐 그동안 추가 조사 과정에서 일부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들이 뭐 비밀 침해니 뭐니 하면서 법원행정처 PC 조사를 그렇게 극력 반대했던 이유를 뭐 조금 알 것도 같네요. 뭐 쇄신책이 당연히 나올 걸로 기대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충격적인데요. 대법원이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는, 적어도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논란에 대해 대법관들은 이례적으로 대법관 전원명의 유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유감을 표명해야 할 대상은 무엇이었는지 앵커 브리핑에서 생각해봤습니다. 네, 지록 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진실을 농락하고 제멋대로 권세를 휘두르는 자 또는 그런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지록 위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직 부장판사가 어제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청원 제목은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의 사면을 청원드립니다입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1심 재판부가 댓글 공작을 지시해 정치에는 개입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내리자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 제목은 지록 위마의 판결, 법치주의는 죽었다입니다. 이 글에서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것은 궤변이다, 헛웃음이 나온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앞둔 재판장에 입신 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 가득한 판결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해당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김동진 부장판사의 이 글은 법원 안팎에 일대 평지 풍파를 일으켰고 글은 삭제되고 김 부장판사는 법관에 대한 징계 최고 수위인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2014년의 일입니다. 반전은 2017년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되면서 시작됩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지난 2014년 9월 22일 작성한 비망록을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을 뜻하는 장이라는 표시 옆에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 김동진 부장이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 메모 작성 나흘 뒤 당시 김동진 부장판사가 속해 있던 수원지법은 김 부장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고 대법원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며 고 김영한 수석 비망록대로 김 부장판사를 직무 배제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의 조사 결과에 나온 원세훈 전 원장 항소심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과 이에 대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법원에 대한 불만 표시와 어떻게 해달라는 희망. 결과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와 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 파기완송, 우 전 수석의 희망대로 된 대법원 상고심, 다 우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항소심 재판부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한 점, 항소심 재판 결과가 청와대 뜻대로 나오지 않자 청와대 재판부 진위를 상세히 설명한 점, 법원행정처가 나서 항소심 판결의 법률적 오류를 찾아내려 한 점, 이 모든 것들의 이면에 있는 대선 정당성 확보와 상고법원 설치를 고리로 한 청와대와 대법원 법원 행정처와의 거래 정황은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이 청와대의 신여냐는 비난과 비아냥에 대한 청와대든 어디든 우린 연락받은 거 전혀 없다는 대법관 전원 명의의 유감 입장문 발표. 유감을 표명해야 했던 건 연락받은 게 없다는데 왜 오해하냐가 아니라 법원 행정처의 부적절한 처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켜야 할 건 대법관의 자존심이 아니라 흔들렸던 법원과 법관의 독립이 아닐까 합니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지록 위마 판결 글을 올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2014년, 그해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지록 위마였습니다. 이번 주 법원에선 문학의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 블랙리스트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윤선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블랙리스트 유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조 전 장관의 실연의 계절은 끝나지 않은 듯합니다. 그동안 파견 근로자는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회사의 이른바 갑질도 아니고 그냥 제도화된 차별인 것 같은데 법제처가 이런 차별 관련 법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로 인사이드 보시겠습니다. 네, 문학의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로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조윤선 전 장관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죠. 조 전 장관 혐의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조윤선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 문예기금 등 지원 배제, 그리고 네. 영화 관련 지원 배제, 도서 관련 지원 배제, 직권남용 그리고 강요, 그리고 국회에서의 위증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네. 이 가운데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관련 3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요. 네. 그리고 국회 위증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항소심에서 4가지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이 돼서요. 네. 다시 법정 구속됐고 구치소에 네. 재수감됐습니다. 1심에서 블랙리스트 무죄가 난 이유는 뭐 어땠나요? 네, 정무수석으로서 네. 신동철이나 정관주가 지원 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네,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180도 뒤집어진 건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네, 크게 2가지인데요. 네.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증언을 번복한 것, 그리고 네. 특검이 제출한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 새로운 증거가 반영된 것, 이렇게 2가지입니다. 네. 박준우 전 정무수석 진술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건가요?
네, 박 전 정무수석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이제 전임 수석인데요. 박 전 수석은 지난해 5월 1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조 전 장관을 만난 건 맞지만 민간단체 보조금 TF에 대해 설명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 조 전 수석이 TF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면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고 조 전 수석은 이를 몰랐을 것이라는 게 이제 박 전 수석 증언 취지고요. 이에 따라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항소심에서는 뭐 박준호 전 수석이 증언을 다르게 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박 전 수석은 작년 11월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 조 전 장관에게 미안해서 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했다. 지금 생각하니 제가 어리석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는데요. 박 전 수석은 조 전 장관에게 좌파 단체의 지원 배제는 정무수석실에서 계속 담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면서 조 전 수석에게 TF에 대해 인수인계했다고 1심 증언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네, 뭐 조윤선 전 수석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겠는데 청와대 캐비닛 얘기는 또 뭔가요? 네, 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요. 전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들 중에 이제 청와대에 방치된 캐비닛에서 발견된 다량의 문건 중에 이제 일부인데요. 문건에는 김기춘 전 실장이 조윤선 전 수석과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은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들을 특검과 이제 검찰에 제출을 했고 특검은 이를 다시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 측은 이제 항소심에서 해당 문건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서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지원 배제에 관여한 것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이유로요.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유죄를 선고받고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18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조 전 장관 항소심 선고 공판 들어갈 때는 흰 머플러를 하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머플러를 뭐 풀고 나왔던데 구치소 들어가면은 뭐 어차피 압수당할 거여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직 장관 신분 최초 구속과 집행유예 석방 다시 재수감 뭐 조 전 장관 운명도 참 기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파견 근로자는 소속돼 일하는 직장에 어린이집이 있어도 사실상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법제처가 이런 차별 법령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차별 법령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네, 어제 이낙연 총리 주재로 법무부와 권익위, 법제처 등이 합동 신년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법제처가 오늘 정부 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8년도 업무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혜숙 법제처장도 직접 나와서 열성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하던가요? 네, 크게 4가지입니다.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차별 법령 정비,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 법령 정비, 국정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한 입법 총괄 조정 이렇게 4분야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차별 법령 정비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행 고용노동법령이요. 직장 어린이집에서 지원을 위한 피보험자 자녀 수를 산정할 때 파견 근로자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파견 근로자 등도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법제처는 이런 식으로 올해엔 우선은 복지, 여성, 노동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법령을 그리고 내년에는 환경, 문화, 안전 분야 법령을 전수조사해서 이를 시정하고요. 또 국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분야들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알기 쉬운 법령 관련해서는요. 제세동기, 그러니까 심장 충격기를 뜻하는 용어인데요. 이렇게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용어들을 이제 대대적으로 손볼 계획입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법은 입법 단계에서 스크린에서 차단을 하고 이미 법제화된 용어는 알기 쉬운 말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방 분권 관련해서는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감독 통제하는 구조로 돼 있는 이런 법령들을 대대적으로 손봐서 수평적, 분권적 관계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법률에서부터 먼저 관계가 재정립되면 실질 관계에서도 이제 재정립될 거라는 게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네, 4번째로 언급한 국정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한 입법 총괄 조정,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핵심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모두 644건의 법령 제정이나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중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률이 467건, 국무회의 등을 통해 정부가 의결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이 177건입니다. 이 644건 가운데서 90%인 586건에 대해서 이제 올해 안에 재개정 정비를 완수하겠다는 것이 법제처의 계획입니다. 예. 김회숙 법제처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에 따른 또 소관 부처에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에 따른 법령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과 입법 부분에 있어서 네, 한마디로 집권 2년 차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네, 김혜숙 법제처장,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변호사 시절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고 하던데 앞으로 법제처의 행보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로 자녀 아파트를 사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를 받아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국정원 특활비 얘기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특활비로 자녀 아파트 구입 비용 일부를 충당했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국정원 특활비로 자녀 아파트 샀다. 뭐를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 따르면 그 원세훈 씨가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2009년 이후에 자녀들이 강남권에서 실거래가가 10억 원이 훨씬 넘는 아파트를 사들였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그의 자금 조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매도한 사람을 참고인으로 이미 조사한 것 같습니다. 참고인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건가요? 참고인 얘기에 의하면 매수자, 그러니까 전 원장의 자녀죠. 매수자가 이례적으로 현금으로 매수 자금을 치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억 원 넘는 돈을 현금으로 싸들고 와서 아파트를 계약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수기까지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금을 싸들고 와서 아파트를 산다. 이거 어쨌든 뭔가 상당히 이상하긴 한데 이 돈이 원 전 원장 자기들이 어디서 번 돈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검찰은 구입 당시 이 자녀들의 나이나 직업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좀 곤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등으로부터 소득 납세 자료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런 경우에 그 거래 당시에 자녀들이 온전히 그 돈을 다 물 만한 자력은 안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장 개인 특활비로 썼다고 하면은 국정원장 개인 특활비가 1년에 얼마나 되는지 얘기들이 나온 게 좀 있나요? 네, 지난번에 한번 다뤘다시피 이 부분 저희가 알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지금 나온 얘기로는 이렇습니다. 그 김백준 이번에 구속된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2억 원 정도의 특활비를 제공하고 그 외에 연간 40억 원가량의 원장목의 특활비가 있다. 이 중에 거액을 빼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40억 원은 넘는 것 같습니다. 40억 원이면은 하루에 1,000만 원씩만 써도 1년이면은 36억 5천만 원, 그래도 몇 억이 남는다는 얘기인데 큰 돈인데 이게 원 전 원장이 정말 국정원 자기 특활비로 자녀들 아파트 사준 게 맞다면은 이거는 무슨 혐의가 되나요, 범죄로는?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업무상 횡령죄인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책임자 등이 이런 일을 한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국고손실죄로 처벌합니다. 우리 지금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 검찰이 의율하고 있는 범죄는 전부 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고손실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국고손실죄로 의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일 텐데요. 국고손실죄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량은 어떤 게 더 큰가요? 그 특정 경제 이 5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일반 횡령, 업무상 횡령으로 보는 경우에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이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그런데 국고손실죄로 가게 될 경우에는 형량이 훨씬 높아져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벌금형은 없는 모양이에요. 벌금형은 전혀 없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준 국정원 특활비로 아파트 산 자녀들 여기도 처벌을 받나요? 어떤가요? 처벌받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처벌을 하려면 공범이거나 인식해야 되는데요. 그냥
인식한 것만 가지고 공범으로 처벌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는 이게 좀 의심스럽다 이런 사정만 가지고 공모했다고까지 보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처벌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혹시 네. 뭐 방조범 같은 것으로 처벌하지는 않을지 한번 조사를 해보지는 않을지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범으로까지는 그러니까 공동정범으로까지는 처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게 만약에 국정원 특활비로 이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이거를 뭐 범죄 수익으로 봐서 뭐 추징, 몰수 이런 게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네, 기본적으로 몰수 대상인가 여부가 제일 쟁점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형법이 몰수할 때 이 대상 물건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범인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네. 되는데요. 근데 다만 범인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정을 알면서 그러니까 사정을 알면서 네, 취득한 네.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몰수 대상으로 합니다. 범인은 지금 국정원장이던 네. 원세훈이니까요. 원세훈 씨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명의상으로는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이 아니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을 알면서 취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네. 기본적으로는 그 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예. 그걸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이 이 아파트라서 만약에 네. 아들들이나 또는 자녀들이 이 정을 알았다고 하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결국 뭐 자녀들이 유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랑 같이 물려 있는 문제인 것 같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내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어제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자금 유용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자녀 아파트 몰수 관련해서 예를 들어 아파트가 15억 원이라고 치고 국정원 돈이 10억 원쯤 들어갔다고 해도 일단 몰수는 힘들다는 거죠, 현재로서. 네, 뭐 자녀가 알았다고 본다는 전제하에 몰수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네. 경우에도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혼합재산이라고 하는데 혼합재산의 경우에는 비율로 몰수한다고 합니다. 근데 비율로 몰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서 결국 추징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추징을 한다면은 원세훈 전 원장 자녀를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뭐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원세훈 전 원장이 범인에 해당하니까요. 원세훈 전 원장을 상대로 추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세훈 전 원장 혐의가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네. 뭐 스탠포드 200만 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이것도 국고 손실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마찬가지로 뭐 스탠포드에 기부하는 것이 국정원의 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니까요. 네. 뭐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국고 손실 또는 횡령이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까지 하던 수사 방식에 비추어 보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고 손실죄를 의율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스탠포드에 준 돈 저거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저것도 그럼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몰수는 못하는 것이니까요. 뭐 결과적으로 추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 전 원장 또 다른 혐의 뭐 도곡동 국정원 안가 호화 공사 이거는 뭐 호화 논란을 일단 논외로 치더라도 어쨌든 국정원 돈으로 국정원 시설 공사한 건데 이것도 무슨 범죄 혐의가 있는 건가요? 네, 국정원 돈으로 국정원 시설을 해서 국정원 업무로 사용한다면야 당연히 뭐 범죄 혐의가 될 일은 없습니다. 뭐 특별하게 외빈을 상대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호화 시설이 필요했다면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공사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논란이 생기고요. 당연히 그렇다면 여전히 횡령 문제가 도드라지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횡령에 해당하면 역시 국고 손실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뭐 국정원 돈 달러로 환전해서 10만 달러로 받았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국고 손실인가요? 아니면 일종의 뇌물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것 현재 검찰의 태도는 뇌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그 특활비를 제공한 전 국정원장들은 전부 이게 뇌물이 아니고 원래 대통령 몫에 해당하는 것을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변소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입장은 뇌물이라는 것이고요. 그럼 일단 뇌물죄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미국에서 적정하게 쓰일 때 필요한 돈이었는가 이제 이거는 다시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뭐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혀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이랬다면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빼서 제공한 것은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것이고 그것을 받거나 주거나 한 것은 이제 수뢰죄, 증뢰죄가 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돈은 어쨌든 김윤옥 여사를 보고 준 게 아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고 줬을 텐데 그럼 만약에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 그러면 누가 범인이 범죄인이 되는 건가요? 네, 김희중 부속실장은 그 돈을 이제 청와대
행정관에게 가져다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인에게 준 거하고는 조금 달라 보이기는 하는데 여전히 청와대에 간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는 전혀 모르는 돈이다. 뭐 이렇다면 이제 준 사람이 이게 제3자 뇌물 제공에 해당하는가 이런 걸 따져볼 것이고요. 결국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을 보고 준 것이라거나 또는 이명박 대통령도 인식할 수 있었다. 전 대통령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직접 수뢰죄가 될 것이고 이럴 것 같습니다. 네, 뭐 상당히 단순하면서도 복잡해 보이는데 국정원 특활비 수사 이거 뭐 전망을 좀 미리 해보자면 어떨 것 같아요? 뭐 처음에 드러난 것은 국고손실 등 뭐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이었고 그게 뇌물이냐 아니냐 또는 국정원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 원래 대통령도 쓸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쟁점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의외로 지금 전혀 다른 용도로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것 등이 드러나면서 뭐 쉽게 말해 법률적 쟁점과는 좀 다른 개인 비리 형태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어떤 형태로 발전될지 예상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로 쓴 것 같은데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쓴 분들도 있고 이래서 좀 뭐 잘 밝혀지고 이렇게 해서 각계 행위에 대해서 좀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받았는지 여부와 어디에 썼는지가 검찰 수사로 좀 잘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단속의 모든 것,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슈 속 법과 생활 김수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현행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어떻게 되죠? 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것을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이낙연 총리가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네, 정부가 어제 발표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이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을 기존 0.05%에서 0.03%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만 넘어도 음주운전에 걸리게 됩니다. 네,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은 0.03% 정도가 되는 건가요? 네, 이거는 사람의 성별이나 체질 그리고 체중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반적으로는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0.03%는 넘게 됩니다. 그럼 뭐 술 마시면 무조건 운전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음주운전하다 걸리면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0.2%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 경우 모두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처벌도 더 강화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것 외에도 택시기사가 업무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그 자격을 취소하는 제도가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린이 통합버스를 운전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자의 차량에는 시동 잠금 장치를 의무화해서 술을 마셨을 때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시행하는데 언제부터 이런 바뀐 제도들이 시행되나요? 아직까지 정확한 시행 날짜는 정해진 바 없고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은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 경우에는 처벌이 되게 되는데요. 1년 이상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 취소 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네, 뭐 얼마가 나올지는 몰라도 부려고 하면 일단 부는 게 낫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관련 얘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음주운전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 지하 주차장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20대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근 선고를 내렸다고 하는데 판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술 취한 20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사건입니다. 네. 대법원은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고 또 경비원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하급법원, 그러니까 2심 법원이 이 무면허 운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점은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판단해 보라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음주운전도 무죄인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유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어떻게 정의되나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아는 육교, 차도, 그리고 자전거 도로, 터널 등이 해당이 되고요. 또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게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곳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 다니는 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도로라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네, 사람이 통행할 수 있고 또 그런 통행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인정되는 길은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시골길 이런 데서 술 먹고 운전하고 그러면 그거는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시골길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정의에서 농어촌 도로라고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농어촌 도로로 인정이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법적으로 음주운전을 가르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음주 측정 거부하면은 뭐 위드마크 공식 이런 걸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요?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마신 술의 양, 그리고 알코올 도수, 성별, 체중 등을 고려해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계산 방법을 말합니다. 네. 근데 이 위드마크 공식 이거는 주로 뭐 어떤 경우에 쓰는 건가요? 네, 이 위드마크 공식은 예를 들어 운전자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망가서 그 음주운전 당시로부터 좀 시간이 지나서 잡혔을 때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경찰이 도입한 계산 방식입니다. 물론 법원은 이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좀 엄격한 요건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더라도 이 계산 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얘기 다시 해보면은 일단 뭐 자기 집 앞 도로 아니면 뭐 주차장 이런 데서 술 먹고 운전해도 그거 다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네, 도로교통법상 2조 26호에서는 이 운전이란 도로에서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용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는 도로 외에서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도로 외의 곳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인가요? 어떤가요? 자전거 운전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한다라는 처벌 규정이 없는데요. 이 며칠 전에 정부가 발표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이 자전거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는 술 먹고 자전거 운전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술 먹으면 뭐 아무것도 타고 운전해서 다니면 안 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초과 이익 환수제 논란이 뜨겁습니다. 초과 이익 환수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위헌 소송을 전망해봤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올해부터 다시 시행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헌법 소송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어떤 의미일까요? 네,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주택가격 급등, 투기 방지,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도에 도입되었다가 2012년 12월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었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유예 없이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예. 그렇다면 갑자기 이슈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국토교통부가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시행하면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발표하면서부터인데요. 가구당 평균 부담금이 4억 4천만 원, 일부 단지의 경우에는 8억 4천만 원까지 부담금이 달한다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급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재건축 이익 중에 정부가 가져가는 부분만 8억 4천만 원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전체 이득이 얼마나 될지 가늠이 좀 안 됩니다. 이 환수 이익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법에서는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 가격에서 기존 주택가액, 그리고 개발 비용,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평균 주택 상승률을 뺀 금액을 부과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요. 예. 그 부과 기준에 10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3천만 원까지는 면제를 하고 있지만 1억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쉽게 말하자면 재개발 비용 그리고 평균 집값 상승률을 뺀 순수하게 재건축으로 발생한 그런 집값 상승분을 환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1억 1천만 원이 넘어가면 초과 금액의 50%까지 환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환수이익이 8억 4천만 원이라는 거는 이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이 16억 8천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네. 도대체 어디에 있는 어떤 아파트입니까?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논란이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담금액 액수만을 발표했지 예. 실제적인 단지명 그리고 세부적인 어떤 산출 내역 등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까지 청와대에 접수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찌됐든 집주인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헌법소송을 준비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또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헌법소송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까요? 네, 가장 큰 쟁점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집을 팔고 정산한 확정된 이익이 아니라 향후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이런 이익이 났다라는 상태에서 과세를 하는 것이 정당하느냐. 예. 또 양도세를 내는 것이 앞으로는 또 예정돼 있는데 그런 초과 이익을 선취하는 것이 이중과세 또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개발과 같은 사업은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굳이 왜 재건축에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예. 또 구입 시기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이런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라는 이런 주장들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세우고 있나요? 예, 정부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나 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부분은 입법으로 또 정책적으로 결정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이미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는 결국 합법적인 그런 과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양도소득세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두 제도 자체는 목적이나 그 기능을 달리하고 있고 과세 대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중과세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양측의 주장이 법리적으로는 타당성이 다 있어 보입니다. 네. 혹시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을까요? 예, 1994년도에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예.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부분은 합법하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미실현 이익을 과세함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담세 능력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함께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 초과이익 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된다고 하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위헌 소송을 준비하는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4억 원이라고 그러면 예. 4억 원을 납부해야지만이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조합원 중에 4억 원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가라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금이 결과적으로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양측 주장이 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집값을 잡는 데는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초과이익 환수제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공급 감소가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집값을 더 오르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예. 또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기는 합니다. 이른바 강남 3구의 경우에는 고급 아파트로 재건축한다는 명목으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 부근 아파트도 동반 상승하는 방식으로 집값이 올랐는데요. 예. 결국 이런 패턴에 대해서는 제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간 그런 조정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이 주택시장 안정과 사유재산권 침해 사이에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은 오토바이 야마하가 차대 번호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연식을 속여 오토바이를 팔아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국내 수입업자 차원이 아니라 일본 야마하 본사 차원에서 이 조작극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법률방송 현장기획에서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은 오토바이 야마하가 차대 번호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새 오토바이처럼 연식을 조작해 팔아온 것으로 법률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연식을 조작한 오토바이가 수백 대 이른다고 하는데 일본 야마하 본사까지 이 사기극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앞바퀴가 2개여서 오토바이 애호가들 사이에서 튀는 디자인과 안정감으로 유명한 야마하 오토바이 트리시티입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사람으로 치면 일종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생산연도 등을 나타내는 고유의 차대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토바이 차대 번호는 모두 17자리로 10번째 자리 글자가 오토바이 생산연도를 나타냅니다. 오토바이 시트를 열고 차대 번호를 확인해봤습니다. 10번째 글자가 H라고 돼 있습니다. 2010년도는 A, 2011년도는 B, 2012년도는 C, H는 2017년식 오토바이입니다. 그런데 차대 번호가 새겨진 모양이 보통의 오토바이와 조금 다릅니다. 정상적인 트리시티 오토바이 차대 번호입니다. 오토바이 차체 자체에 차대 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통상 차대 번호는 오토바이 차체에 새겨집니다. 하지만 문제의 오토바이는 차대 번호가 차체에 새겨져 있지 않고 차대 번호를 금속판에 따로 새겨 붙였다 떼어냈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차대 번호가 새겨진 또 다른 코드, 바코드 라벨을 확인해봤습니다. 바코드에 나와 있는 차대 번호는 10번째 글자가 1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쓰지 않는 형식의 차대 번호입니다. 취재 결과 차대 번호 10번째 자리 1은 태국 판매용으로 연식도 2017년식이 아닌 2014년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국에서 안 팔린 오토바이를 국내에 들여오며 연식을 바꿔 새 오토바이처럼 팔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연식을 조작한 야마하 오토바이 트리시티는 무려 600대가 넘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야마하의 이런 차대 번호 바꿔치기 논란은 단순히 한국 수입사의 일탈 수준이 아니라 일본 야마하 본사 차원에서 가담했다는 의혹이 법률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차대 번호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해 8월 확인한 야마하 본사 전산 시스템입니다. 앞서 확인한 바코드 라벨 1은 2014년식 태국 판매용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토바이에 붙어있는 차대 번호를 입력해보니 해당 오토바이는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차대 번호가 조작됐다는 증거입니다. 지난해 12월 다시 확인한 야마하 전산 시스템입니다. 지난해 8월 확인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떴던 차대 번호가 정상적인 차대 번호로 야마하 일본 본사 전산 시스템에 뜹니다. 더 황당한 건 8월엔 전산에서 실제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코드에 나와 있는 차대 번호가 12월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상적인 차대 번호는 사라져버리고 조작한 차대 번호가 일본 야마하 전산에 새롭게 등록됐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야마하 본사 차원에서 차대 번호와 연식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일본 본사를 저희가 방문을 했었고요. 또 태국 본사도 방문을 했었는데 63년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변명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시간을 벌면서 야마하 본사 전산까지. 한국 야마하 측은 담당자에게 미루기만 할 뿐 어떤 사과나 조치도 없는 상태입니다. 네, 죄송하지만 지금 해당 담당자가 외근 중이라서 통화가 좀 어렵습니다. 연락드릴 수 있도록 내용 전달을 하겠습니다. 담당자 개인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담당자는 법률방송에 전화를 받지도 전화를 해오지도 않았습니다.
야마하의 차대번호 바꿔치기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최근 야마하 스포츠코리아 김모 대표와 이모 홍보 담당자, 일본 야마하 본사 아시아 담당자 등 3명을 사기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야마하 차대번호 바꿔치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 일부에 배당하고 곧바로 보강 수사 및 기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안타까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주간 법조계 뉴스와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